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및 실습 들어가는데, 자, 오전에 식사요법 시간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리원리의 경우에도 맨 앞에 여러분들 개관 한번 봐보세요. 개관 보시면은, 당시에는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선택형일 때, 논술형일 때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단체급식 및 실습, 식품위생학, 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이 같이 통합되는 문제가 2차에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이제 2점짜리, 4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될 일은 없고요. 그래서 밑에 조리 파트로 보시면은 아래 걸로 봐볼게요. 평가 영역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조리원리 및 실습에서 공유, 서류, 주류의 조리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육류, 어패류 나와 있고, 어패류 파트에서는 항상 이제 비린내 부분의 문제로 해서 작년에도 그쪽이 이제 기출로 해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난류, 우유 및 유제품류에서 이제 단백질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과일, 채소, 해조, 버섯류 해당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이 당류, 유지류, 조미료 및 향신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험 문제가 어느 과목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공 2교시 시험 문제가 전공 A, 그 다음에 3교시가 이제 전공 B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시험이 2.4점, 2.4점 이렇게 있었을 때 문항수가 해당이 되는 것이 여기가 4개, 그 다음에 8개, 2개, 9개 이렇게 문항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전체적인 문항수로는 그러니까 12문제, 11문제니까 그 23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23문제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영양학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식사법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식품학 문항수, 조리원리 문항수가 이렇게 항상 이제 문항수에 배분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소홀히 하고 어디를 안 하고 이런 것 없이 일단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전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어디 챕터가 나올지는 그 다음 고르는 거지 딱히 어디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전체적으로 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범위가. 그래서 이게 시험 문항수에 비하면은 조리도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긴 하지만은 그냥 또 우리 문항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100점 맞으실 거잖아요. 100점 맞아서 100점 아니구나 80점. 교육학에서 20점 맞으실 거고 전공에서 80점 맞으실 거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작년에도 누누이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지만은 1차 합격하고 2차 이제 면접 보러 가고 그럴 때 면접 점수에 크게 영향 안 미쳐요. 결국은 면접은 이 사람을 떨어뜨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볼 때 점수가 커트라인에서 간당간당한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지 애초에 면접은 아주 크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닌 이상 1차가 월등하게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1, 2차 면접이 통합돼서 합격되는 것도 결국 1차 점수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1차 점수가 유리할수록 1차 점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이제 2차도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고 정말 말 못하거나 이렇게 민상이 아니거나 이런 사람 아닌 이상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1차 점수를 높게 받으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래서 문항수 전체 중에서 이제 23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자,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우리 부분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리 부분에서 오늘 들어갈 부분은 이제 조리원리의 기초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거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들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본 문제부터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딱히 조리원리의 기초 부분에서는 기출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 문제와 응용 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알아야 될 부분들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기본 문제에서 조리의 목적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라고 했었죠. 2번 문제를 먼저 볼까요?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조리를 가열조리와 비가열조리로 구별하고 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봐라 라고 했었는데 조리라고 하게 됐었을 때 지금 말한 것처럼 비가열조리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가열조리가 두 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로만 보시면 가열조리만 생각하시게 되는데 좀 더 넓게 비가열조리도 생각하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열조리의 대표적인 것들에 바로 이제 샐러드가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육회라든지 생선회, 날회가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오이 무침에 해당이 되는 것들, 숙체, 아니, 뭐죠? 숙체가 아니라 생채죠. 무생채,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생채.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비가열조리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가열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조리법으로 나누기 전에 가열조리법으로 본다면은 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습열조리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습열조리 방법으로 뭐 국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끓이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끓이기가 있다든지, 데치기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찜이 있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압력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건열조리법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열조리법 같은 경우에는 구이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전이 있다든지, 튀김이 있다든지, 이러한 열을 이용하고 기름을 이용하는 것들이 건열조리법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가열조리법 중에서 다른 원리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그네트론에 의한 전자레인지 조리법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가열, 비가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뭐 비가열이 됐건 가열이 됐건 했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종종 예를 들었던 거지만은 오이 무침으로 해서 먹을래? 아니면 날 오이를 그냥 씻어서 먹을래? 그냥 오이를 스틱 자체로 그냥 해서 먹는 것 자체도 하나의 조리법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열 조리법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라.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조리의 목적을 간단히 서술해봐라. 1번에서 먼저 보시면은, 먼저 이거를 통해서 기호성, 그죠? 좀 더 잘라놨더니, 모양을 정리해놨더니, 기호성이 향상이 되기도 하고요. 날 거보다는 익혀서 먹었더니, 그 다음 비가식부 부분을 제거했더니, 소화성이 향상이 되더라. 기호성 향상, 소화성 향상. 그 다음, 끝부분에 독성, 어느 부분에 독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거했더니 안전성이 향상이 되더라. 그 다음, 예쁘게 썰거나 아니면은 가열조리법을 통해서 관능적 품질이 향상되기도 하죠. 외관이라든지 풍미가 더 좋아지게 되면서 관능적 품질이 향상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조리를 통해서 나는 영양가를 보존하고 싶어. 향상은 아니에요. 영양가를 향상은 아니고 보존이에요. 그 다음, 이 조리법을 통해서 나는 저장성을 증진하고 싶어 라는 것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썰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는 다양성, 모양을 여러 가지로 바꾸고 싶어. 다양성을 증진한다 라고 해서, 자, 이 정도 본다면은 기호성을 향상, 소화성을 향상, 안전성을 향상, 관능적 품질을 향상, 영양가는 보존, 그 다음에 저장성을 증진하고 다양성을 증진하겠다라는 것을 조리의 목적으로 볼 수 있겠다. 자, 특히 이제 그 2번 문제로 다시 내려오셔서 가열과 비가열로 했었을 때, 특히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됐었을 때 좋은 점의 역할, 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라고 했었는데, 특히 날 거보다 익혀졌었을 때 첫 번째가 소화, 흡수율이 증가를 하게 되죠. 소화 흡수. 그러니까 쌀이 아니라 밥이나 죽으로 먹었을 때 소화 흡수율이, 효소의 침투력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흡수율이 향상하게 되고요. 또 열 처리가 들어가게 됐더니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증가가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구웠더니 튀겼더니 훨씬 더 냄새, 풍미가 좋아졌어. 풍미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고요. 딱딱했던 것들이 질감의 연화, 부드러워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 데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소를 불활성화 시킴으로써 색깔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고요. 날골로 저장하는 것보다 가열 처리를 하고 났더니 더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어. 저장성을 증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화 흡수율이 향상이 된다. 안정성이 증가한다. 풍미가 증가한다. 질감이 연화한다. 효소 불활성화로 색깔을 유지할 수도 있다. 식품의 저장성을 증진한다. 등등등. 다음 3번 보시면은 조리 조작이 과학적, 조리과학 보통 많이 하죠. 과학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식품 및 조미료의 정확한 계량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 식재료의 계량법을 간단히 서술해봐라. 계량법을 크게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무게와 부피로 볼 수 있겠죠. 자, 무게를 본다든지 부피를 볼 수 있는데, 무게를 재려면 당연히 무엇을 사용하면 돼요?
저울을 사용하면 되겠지만은 여기서 쓰는 방법들은 주로 이제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무게야 그냥 저울을 이용하면 되는 거지만은 그래서 기준을 부피 측정법으로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중량이야 무게 중량은 저울로 보면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부피로 보는 방법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액체 중에서 액상에 해당이 되는 우유, 약간 점성이 있는 꿀, 물엿, 기름을 나눈 거예요. 두 가지로. 그래서 액상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볼래? 라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액상에 해당이 되는 것은 눈금이 있는 메니스커스라고 표현하는 눈금이 있는 것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을 할 때 이만큼을 측정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일단 기준이 되는 것이 눈높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수평, 그죠? 눈높이 수평에서, 눈높이에서 라고 들어가야 돼요. 눈높이에서, 그 다음에 끝쪽이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 맨 끝쪽이 올라가게 되면은 위쪽을 읽을 것이냐, 아랫선을 읽을 것이냐. 아랫선, 밑선을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높이에서 밑선을 읽는 것이 일반적인 액체. 그러니까 액체 계량을 할 때는 이 올라와 있는 이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을 봐야 된다. 내 눈높이에서 아랫선을 본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내가 물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2분의 1컵을 계량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1컵짜리에다가 절반에 해당이 되니까 이만큼 부어야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다 보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2분의 1컵짜리를 처음부터 이용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할편컵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쪼개져 있는 2분의 1컵짜리, 4분의 1컵짜리, 3분의 1컵짜리 해당되는 할편컵을 이용해서 평평하게 항상 모든 기준은 수평이에요. 수평에서 측정한다 라는 기준이었어요. 할편컵을 이용해서 수평으로 측정한다 라는 내용. 점성이 있는 것들은 할편컵이나 할편 스푼에서 수평으로 측정한다 라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방 부분에서 버터나 마가린처럼 가소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